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있었던 일을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었는데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소개할 때도 참여정부에 대해서 잘했던 점도 소개하고 안 좋았던 점도 소개를 했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좋은 일을 소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처음 이제 정부 시작하자마자 국정원 대선 개입 후 이거 댓글 조작했다. 이거 김하영이라는 분이 이제 국정원 직원인데 오피스텔에서 했던 자료들을 막 삭제를 하는데 기자들이 그걸 막 덮치려고 하니까 문을 잠궈서 셀프 잠금 이런 논란도 있었고 이 최동훈 검찰총장 사태 논란 같은 건 뭐였냐면 역사가 흐른다는 느껴지는 게 노무현 정권 때 검찰 개혁을 하려고 검사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방향을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말을 하던데 어떤 식이냐. 검찰들은 인사권 누가 갖고 있다고 했어요? 바로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검찰들이 대통령이 수족이 돼서 권력의 개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이제 안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쳐내는 뭐 이런 역할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권력형 수사를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검찰 내부에서의 인사위원회 그리고 외부에서의 인사위원회를 합쳐가지고 하나 인사청문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검찰총장을 추천해서 하는 방식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검찰이 엄청나게 부패하고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누가 어떤 검사장이 얼마를 먹었다느니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고 31살짜리 검사가 피의자 여성과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하나 걸려요. 안 되겠다. 이거 검찰 내부적으로 뭔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례적으로 외부 인사 5명이 모여가지고 검찰총장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최동욱 검사총장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기대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까지 빚진 게 없으니까 이 사람 좀 올바르게 외압을 견뎌내고 잘할 것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혼외자 논란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론과 여러 가지 상황을 못 이기고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 좌천 외압 의혹이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윤석열 검사가 당시로서는 어떤 일을 했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발견할 것 같으니까 좌천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검사 시절이었죠. 좀 뭔가의 의혹이 생기려고 하면은 검사들을 이렇게 가르치우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에 타격을 줬던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라진 7시간, 그리고 304명의 아이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해경을 해체해버려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너 다쳐. 그러면 다친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야 축구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학교에서도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관련 없는 것들에 대해서 금지시키는 그런 일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부터 박근혜 정부의 행정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무언가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경제라도 잘했으면 지금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라도 했으면 욕을 덜 할 텐데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위에서 해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국민들이 참을 수 있겠냐고. 이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경제를 살리면 쏙 들어갑니다. 사람들 잘 먹게 해주면 쏙 들어갑니다. 전두환 때 그랬잖아요. 전두환 때 광주학살 있었는데도 경기 좋으니까 사람들 넘어갔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통법을 시행하는데 단통법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발품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싸게 핸드폰을 사려고 했던 건데 이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모두가 비싸게 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담배값이 14년 만에 인상을 하는데 무려 2천 몇백 원이었는데 4천 몇백 원이 한 번에 오르죠. 그래서 서민들이 불만이 엄청 많았고 이때부터 헬조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청년 실업이 대두되면서 청년 실업의 대책으로 뭘 하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불통 이미지가 점점 올라가는 게 뭐냐면 지금도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많이 내놓는데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일자리를 원하고 또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원하는 건데 공장에서 지금 인력이 부족한데 니네 왜 일 안 하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때도 청년 실업이 대두되니까 청년들을 중동으로 보냅시다. 중동으로 우리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중동의 일자리를 만들면 청년 실업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거야. 사실 중동에 누가 가고 싶냐고. 박정희 정부 때 사우디로 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떤 말까지 하냐면 전국에 있는 청년들 싹 없어졌다는 소리 나오게 잘 좀 해보세요.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막 웃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정책인데 여기에 중동발 메르스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33명이 사망하고 감염이 186명이 되는데 이때도 또 어이없는 대책을 세우는 게 뭐냐면 메르스가 낙타에서 왔다라는 뭐 이런 소문이 엄청 돌았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는 낙타를 다 집어넣는 거야. 그 메르스라는 병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감염이나 전염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 낙타가 보기 싫으니까 낙타 집어넣어. 이런 방법들로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제 행정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말이 많죠.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었던 사건이 바로 한일 위안부 합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로서는 이제 북한이랑 중국이랑 러시아랑 공조를 막 하고 있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특히 중국이랑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거의 역사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 치료가 안 된 것도 있고 식민지 지배에서의 피해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야, 니네 빨리 해결 좀 해봐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일본이랑 협약을 통하고 총리 사과까지 이끌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당시의 평가만 보자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아내는데 성공한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문제점은 뭐냐? 피해 당한 당사자들에게 상의한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주고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런 거를 상대방한테 말을 해서 그걸 받아주는 게 합의잖아요.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자기네들이 정부가 나서서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런 게 필요했던 건데 A라는 게 필요했던 건데 그런 거를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합의를 해버린 거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또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고령으로 점점 가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전부 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일본에 청구할 사람이 없는데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청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무언가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테러 방지법을 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비슷한 법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9.11 테러 있은 다음에 테러로서 위험이 되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테러 방지법을 통해 가지고 반대 세력들을 탄압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대가 많았는데 이때 190몇 시간을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민주당이 반대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안 되잖아.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보수 정권에서 쓰는 최고의 수단이 뭡니까? 바로 북한과의 위기, 안보 문제를 꺼내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또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국회의원이 비판받는 요소가 뭐냐.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역사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확한 정답은 알 수가 없지만 아버지의 쿠데타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꾸. 4.19 혁명 때 엄청 혼란스럽지 않았냐. 그때 우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북한이 쳐들어왔으면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죽고 우리 아버지가 쿠데타 일으켜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보호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옹호를 많이 했어요. 딸이 할 말은 아니지. 다른 사람이 그 말 해줬으면은 논리적으로 뭐 해가지고 야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딸이 아버지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면 누가 그걸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이런 카드를 또 씁니다. 개성공단 폐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체들 싹 다 갑자기 며칠 시간 여유도 안 주고 바로 철수했죠. 그리고 사드 배치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북한이랑 관계만 더 악화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쌓아왔던 그런 북한과의 관계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블랙리스트잖아요.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블랙리스트가 재조명이 됐는데 좌파 쪽이라든지 진보계와 민주계열에서 활동하는 배우라든지 문학인, 예술인들을 탄압하는 리스트를 만들었던 거 사건인데 그 만든 사람은 안목도 진짜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한이 선택한 남자 박찬욱, 아카데미 사과당 봉준호,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까지 뛰어난 사람들만 다 어떻게 보면 리스트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국내에선 정상적인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던가 해외 자본으로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썼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업적이라고 하면 업적이죠. 어떤 대통령도 이뤄내지 못했던 국민 대통합을 이뤄낸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보시면은 광화문 일대가 빼곡히 들어섰어요. 야 보수 진보 민주 가리지 않고 대통합이 이루어졌다. 뭐 때문에? 박근혜 탄핵 때문에. 몰락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의 여왕이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 대통령이면 장관들의 보고를 대면으로 보고를 받고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 뭐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고 자기 의견 얘기할 거면 얘기 듣고 이런 것들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대면 보고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대면 보고를 안 받으면 뭐하냐. 이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던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씨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한번 거쳐서 박근혜한테 보고가 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옛날에 삼국지에서 나오는 십상시처럼 지금 반란이 일어났는데도 한번 거치게 되면은 반란의 규모라든지 반란이 안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불만이나 잘못된 지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생소한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정윤회라는 분인데 이 앞에 있는 세 분은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나 보좌관을 하던 분들이에요.
원래 비서관 2명, 보좌관 2명은 끝까지 데리고 갔었는데 한 분은 대선 전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인방이었는데 3인방으로 들었는데 정윤회는 그때 당시에 되게 생소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정윤회가 알고 봤더니 최순실의 전 남편이었고 공교롭게도 그 과정 중에 이혼을 하게 돼요. 당시로서는 이제 남편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문서가 유출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정윤회나 최순실에 대해서 이게 얘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박관천 행정관을 이걸 올바르게 바로잡는 게 리더 역할인데 이렇게 말 나오는 사람 잘라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경찰 조사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최순실이 1위, 정윤회가 2위, 박근혜 대통령이 3위에 불과하다. 이거 패러디가 엄청 많이 나와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지금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김건희가 1위, 2위가 천공, 3위가 윤석열 뭐 이런 얘기도 생기고 또 하나는 1위가 김건희, 2위가 명태균, 3위가 윤석열 뭐 이런 얘기 패러디도 엄청 많이 생기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로서는 사실 사람들이 너무 정윤회랑 최순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도대체 뭔 얘기냐고 라고 말했을 때 박관천 행정관이 자세히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루머인가 보다라고 넘어갔었는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다음에 대기업한테 880억을 후원받은 증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후원만 받은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공사 수주 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결정적인 포인트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JTBC의 쫑 보도 태블릿 PC가 발견이 됩니다.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문서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문서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 흔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태로 번지게 되면서 박근혜 몰락의 단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기하게도 일반인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저는 신기했어요. 당시로서도 그렇고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느 기업한테 후원해달라 뭐 해달라 하면은 그걸 믿고 기업이 후원한다는 것도 좀 믿기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국정농단인 건데 또 이사장을 자기 스포츠 마사지 하는 클럽 센터장을 이사장을 세우고 지 맘대로 했더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최순실의 전횡이 하나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최순실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비밀 문서들 이런 것도 많이 발견되고 평창 올림픽을 그때 공사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각종 이권들 그리고 또한 거기에 관련된 요직 청탁도 받고 그거에 관련되지 않지만 청와대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요직을 청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와대 출입할 때는 누구라든지 당연히 검은 검색을 해야 되는데 최순실은 하이패스로 통과했다. 이 초창기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때 여당 지도부, 새누리당 지도부랑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면 모르는 일이다. 최순실이라는 사람 자체를 모른다. 정윤회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모르세로 일관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국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촛불 시위가 광화문 일대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국민 대통합이 실현되는데 최순실이 그때 당시에 긴급 체포가 되면서 너무 진짜 긴급하게 체포가 됐는지 프라다 신발 한 짝을 버리고 체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연이어서 각종 비리들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이 최순실 비리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이 바로 이 정유라 사건인데요. 정유라와 이재용 국민연금에 대해서 당시에도 이런 대서특필 했던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정유라의 얘기를 한번 볼게요. 정유라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성악을 했어요. 근데 성악이랑 승마랑 다른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승마를 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4개 대회를 나가가지고 혼자 출전해가지고 1등을 한 거야. 어쨌든 1등이니까 수상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이제 가게 되는데 들어가는 고등학교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승마 특기생이 생긴 거예요. 정유라가 들어갈 때 승마 특기생이 생겼는데 정유라가 졸업하니까 그게 없어져 버려. 정유라가 입학 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체육 특기 학교로 지정돼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근데 졸업 후에는 바로 운영을 접어버리는. 이게 아까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박근혜 어린 시절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승마라는 종목이 기수의 기량도 중요한데 말의 기량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자동차 레이싱도 레이싱 운전자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의 성능도 중요하듯이 국내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명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 17억에서 한 18억 수준의 명마라고 하는데 이런 걸 타고 있으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2013년도에 충계 승마대회에서 갑자기 2등을 한 거예요. 근데 2등 할 수도 있지. 2등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가 승마협회 꼭 집어서 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유라한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보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걸 보고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멀쩡한 사람. 왜 모함해? 해가지고 그 정유라 지적했던 2명이 바로 퇴출당합니다. 물론 이 둘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조사위원회로서 조사를 하다가 나온 경우면
이 조사를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파악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비리를 척결해야 되는데 그 조사한 사람들을 정유라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바로 퇴출시켜버려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14년도에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는데 나가가지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대단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또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메달까지 땄으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화여대에서 처음으로 승마 종목을 포함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승마 종목이 이화여대에 없었어. 포함시키려면 지원하는 마감하는 라인이 있잖아요. 원서를 집어들 때 아직 금메달을 따기 전이었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금메달을 갖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금메달을 메고 가니까 내였나 하고 화면에서도 최하였는데 면접에서 갑자기 1등 이화여대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사하고 나니까 금메달 가지고 온 사람 뽑아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유라 입학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화여대에서 정부에서 하는 재정사업을 몰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유라한테 학점 특혜를 줬던 교수들 정부 과제 8억 불공정 수주. 그리고 교수들이 이제 우리가 대학생활 하면은 레포트를 할 때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첨부가 안 된 거야. 정유라 실수를 했는지 컴퓨터를 모르는지. 첨부가 안 된 레포트가 있으면 교수로서는 그거를 공정하게 빵점을 주는 게 맞는데 그거를 존댓말을 써가면서 유라 학생 이게 첨부가 안 됐네요.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교수가 학생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레포트로 써온 거에 오탈자 같은 거를 교수가 직접 수정해주고 그 내용에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첨삭을 달아주는 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정유라가 고등학교 때부터 출석을 잘 안 했나 봐요. 출석을 안 하면은 어떻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출석을 안 하는데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담당 교수가 정유라한테 이거 출석 안 해서 잘하면 지적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니까 그날 지도 교수가 바로 교체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대학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맞나 하는데 뭐 당시에 뭐 출산 의혹도 있고 뭐 출석 미달을 용인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거기서 이제 이런 비리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새누리당의 김미정 의원이라는 분이 정유라를 두둔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부모가 누구고 위에서 봐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표명해도 되는 겁니까? 하고 청문회 때 정유라를 두둔하자마자 3개월 후에 여가부 장관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공교롭죠. 이때 정유라가 공격을 당하니까 SNS에 자기 해명을 쓴다고 쓴 것 중에서 명언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라는 명언을 남겨서 모든 청년들의 공분을 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과연 무엇이 잘못인가? 우리가 대통령을 선발한다는 게 왕이 아니잖아요. 국민이 위임을 한 권한이에요. 모든 국민이 대통령처럼 모든 걸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권력은 당연히 책임이 따르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최순실 같은 비선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공정한 과정이 없어지고 비선의 마음에 따라서 일이 좌지우지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게 공무원이 아니면 책임을 안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가 돼요. 피의자가 이 사건에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근데 피고인은 한 단계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검사들이나 법원에서 어느 정도 범죄가 인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측근들이나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실형이 받게 되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직권남용죄는 5년밖에 안 돼요. 최대 5년밖에. 직권남용이라는 게 직권이 있는 사람이 남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직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직권이 아닌 사람이 남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민간인이 할 수는 없잖아. 직권이 없으니까. 그 직권을 만들어준 공무원이 세트가 돼야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최순실하고 안종범이라는 분이 있는데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임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순실도 안종범을 모른다고 하고 안종범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해. 연결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걸 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순실이 분명히 안종범이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가운데에 박근혜를 피의자로 묶는 겁니다.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박근혜가 최순실의 얘기를 듣고 안종범이 박근혜의 얘기를 들어서 처리한 걸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최대 5년. 근데 뇌물죄는 최대 무기징역이 될 수가 있어요. 신중하고 또한 뇌물죄를 엮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뇌물이란 게 뭐예요? 내가 대가를 바라고 공무원한테 무언가의 보상을 먼저 주는 거죠. 뇌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은 공무원이에요. 왜냐면 그 일을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뇌물을 주면 뇌물을 준 만큼 대가를 받는 거는 기업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뇌물을 받은 최순실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공무원을 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르재단이랑 K스포츠재단에 200억이나 후원을 한 것도 있지만 최순실 정유라 계좌에 직접 삼성에서 35억을 준 흔적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가. 그냥 대가성 없이 주면 뇌물이 아니겠죠.
대가가 바로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삼성일가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수천억을 손해를 보게 되는데 반대로 삼성그룹은 그때 당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8조 원 가량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돈 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